안녕하세요. 네, 2020학년 1학기 비평연습 2 강의를 담당한 조용래입니다. 이렇게라도 강의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인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얼굴 보고 수업할 수 있어서 되게 유감이에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쑥스러운 무릅쓰고 동영상으로라도 인사드려요. 컴퓨터 별로 안 좋아서 아프리카 중계하듯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직접 촬영 편집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고퀄리티 강의 못해서 못해요. PPT,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음성 녹음 방식으로 당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비대면 수업 진행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여건 안 되는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평연습 2 비대면 수업을 본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유튜브 동영상 강의 시청하시라고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비평연습 수업하는 건 오늘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없이 컴퓨터 들여다보면서 혼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거 몹시 어색하고요, 뻘쭘해요. 아무래도 이런 종류의 수업을 처음 진행해봐서 앞으로 조금 당분간은 실수가 좀 많을 거고 좀 어렵게 혹은 난해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부디 양해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강의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름은 한 번쯤은 좀 불러봐야 될 것 같아서 출석과 무관하게 한번 전원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총 19명이 수강을 하시는데 제 수업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성대환, 김성환, 송민수, 황종대, 정광수, 주은수, 최승수, 손가영, 장보규, 주다빈, 배송문, 주시온, 김하빈, 김고훈, 장보경, 김병욱, 김진희, 백영준, 우송원이네요. 앞으로 당분간 이 동영상 얼굴 못 보고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수업 진행해야 될 텐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업은 이제 비평이론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첫 수업이잖아요. 지난주 계속 또 유튜브로 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앞으로 계속 또 대면 강의 언제 시작하게 될지, 시험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계속 도출될 거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간략화해서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주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문학, 문화비평 이론이 무엇인지 그 역사적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왜 문학비평이 아니라 혹은 문학평론이나 혹은 문예비평이 아니라 현대문학, 문화비평 이론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theory 혹은 critical theory, 그러니까 비평 이론 혹은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덩어리가 사실 이제는 문학 분야에만 다시 말해서 시, 소설, 시곡 등을 이제 분석하는 방식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화, 예술 전반을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더 넓게는 문화라고 하는 거대한 영역 이렇게 걸쳐가지고 광범위하게 활용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문학 비평이란 말은 혹은 문학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좀 성찰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적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수업의 첫 번째 큰 윤곽이에요. 틀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의 방법을 습득하고 비평적 글쓰기를 좀 훈련해보고자 했던 게 해보고자 해보면 좋은데
동영상 강의 형태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겁니다. 비평, 그리고 비평 이론이 글을 쓰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의 목표는 바로 네, 비평 이론을 구성하는 근본적 문제의식에 기초한 각종 주제를 탐구하고요. 비평의 본질과 역할, 역사적 의미를 연구 검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평 텍스트,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에서 최근에 쓰여지고 있는 비평 혹은 평론이라 불리는 텍스트들을 읽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였는데 못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종류 비평 혹은 비평 이론과 관련된 특히 비평 이론과 관련해서 한국 문학 텍스트를 혹은 한국 영화라든가 혹은 문화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독해하는 척도 내지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교재에 대해서 말씀. 교재는요, 조나선 컬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학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사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그 매주 제공되는 PPT 강의안이 그 존슨 컬러의 문학 이론을 포함한 여러 문학 이론 관련된 텍스트 혹은 이론 관련된 비평 이론 관련된 텍스트들을 가지고 구성된 거예요. 시험을 보든 뭘 하든 간에 PPT 강의안에 입각해서만 보시면 돼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좋겠지만 그냥 여러분도 부담도 더 덜어드린 차원에서 PPT만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그 교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곧 교재입니다. 네.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네. PPT 계속 나갈 거고요. 네. PPT 통해서 활용할 때 이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것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평가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책 구하는 거에 관련돼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로 필요한 텍스트가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알아서 구해서 보시거나 혹은 제가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식은요. 네. 당분간 이렇게 동영상 강의 할 거고요. 가끔씩 줌 활용해서 실시간 비대면 원격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발표 토론 못 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당분간 동영상 강의 잘 시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네. 중간 기말 시험 못 보죠?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네. 네. 매 시간 출결 확인용으로 강의 내용 정리해서 한글 파일로 한글로 한쪽 정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거고 이게 중요한데 이거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거 새롭게 제가 이거 얘기 열심히 정리해 가지고 하시지 말고요. 매 시간 수업 내용 관련된 PPT 제가 제공해 드린 PPT 그냥 긁어서 네, 아래 한글로 파일로 정리해서 좀 보기 깔끔하게만 정리해서 어, 그거 그냥 붙이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예, 그리고 이런 강좌 게시판 제출 게시판에 제출해 주세요. 네. 이러면 좀 아마 부담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본격적인 과제는 다음에 안내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대면 강의 시작 일정에 따라서 모든 사항은 변동 가능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평가. 네. 평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대면 강의 시작할지 알 수 없으므로 평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현재로서는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출결 10%고요. 출결 인정에 관한 일체 사항은 학칙을 준용합니다. 보고서 한 편은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30%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대상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개성적 해석과 사유 판단 적용 등이 담겨야 하고 분량을 늘리기 위한 수필 작가성의 언급이나 검색을 통해 찾은 작가의 양력, 쓸모없는 줄거리 나열 등은 감점 처리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문장이 단 한 줄이라도 있는 경우 무조건 F 처리하겠습니다. 제출 기일 이후에 제출한 과제물은 감점하겠고요. 이거는 출결 관련된 과제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 기말고사를 볼 수 있으면 볼 거고요. 아마 못 볼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요. 계속 동영상 강의로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과제로 대체할 건데 갈 거예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중간고사 대면 강의가 빨리 시작되고 한다면 기말고사 정도는 꼭 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모두 과제로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에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보셨고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비평과 비평이랑 좀 다른데 그 비평과 비평이랑 다른 것에 대한 두 편의 동영상을 시청하셨고요. 그다음에 2주차 강의로 그 이동진 선생 평론가 이동진이 영화 비평한 거 보셨죠? 네, 그래서 비평의 실제와 예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와닿을 수 있도록 저기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배치했어요. 그다음에 원래 지난주에 비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했어야 했는데 그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그 여러분 뭐 봤더라? 잠깐만요. 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어, 비평 이론에서 흔히 동원되는 뭐 이즘 주의에 관련돼서 역시 평론가 이동진의 북토크 영상을 보셨죠? 네. 음, 그래서 뭐 이즘 주의 등등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네, 안경복 그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에 관한 비평적 에세이로 과제를 출제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다시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작성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일정대로만 말씀드리자면, 네, 다그 비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필요한가 이후에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문학과 비문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고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쪽의 맥락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문학을 넘어서서 이제 문화 일반에서 인간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당연히 언어예요. 예. 문학에 있어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이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언어 의미 그리고 해석이고요. 핵심적인 그 문제의식은 이제 누가 무엇이 의미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 또는 그 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시 또는 시적 언어와 수사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유명한 랩 있죠? 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통 시라고 안 하잖아요. 랩이라고 하지. 이거 분명히 운율도 갖고 있고 뭐 비유적 표현도 있고 한데 왜 이거는 랩이라고 하고 시라고 안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사. 다시 말해서 왜 우리는 이야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플롯과 이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의 이제 플롯과 이야기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비평이론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주체의 문제예요. 나란 무엇인가예요. 뭐 여기서 이제 2주차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 표현되는 나 그리고 마음 여러분들 각각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생각하는데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고 비평이론은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10주차에서는요 이제 비평이론이 최근에 이제 비평이론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주제 특히 아주 최근 10년 동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윤리라든가 미학이라든가 인간 비인간 뭐 포스트 휴먼이라고 흔히 포스트 휴먼이라고 사이보그의 문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어, 이런 종류의 주제에 대해서 최근 비평 이론들이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작년에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종류의 비인간 2005년부터 이제 신영철에 의해서 이제 윤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고 우리 한국 문학을 논의하는데 하고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간 비인간의 문제도 한국 문학 비평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한국 소설에서 뭐 여러분들 좀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기존에는 인간 혹은 주체의 미달한 형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혹은 주체 형상들에 대한 문학적인 논의나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 비인간 혹은 비주체의 형상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뭐 장애인이라든가 LGBT라든가 이런 거에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포스트 휴먼 다시 말해서 인간을 넘어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된 측면이 있어서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주 차부터 다시 말해서 이 수업의 후반기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좀 비평을 쓰는 좋은 비평들을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아마 이런 종류 비평들 본격적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긴 해요. 같이 이거 좀 생각을 해봅시다. 네, 아마 만약에 이 계속 일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논의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점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뭐 간단하게 뭐 비평 이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비평 이론, 그다음에 비평 이론의 특징과 의의, 그다음에 비평 이론의 미래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네, 어, 비, 그 먼저 이제 비평, 평론,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그게 도대체 서로 혼용되고 쓰고 있잖아요. 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물의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평을 읽은 사람들은 뭐 대략적인 감을 다 잡고 계실 테지만 비평이라는 게 뭔지 어떤 감각적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평 연습일에서는 한국 비평 읽었나요? 하고 비평 이 뭐뭐뭐 주의 뭐뭐 이즘들에 대해서 공부했나요? 라는 거죠. 그 그리고 뭐뭐 주의 뭐뭐 이즘 같은 경우 굉장히 한국 비평에 대해서 한국 문학이나 한국 소설, 한국 영화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왜 비평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비평 연습 시간에 그런 종류의 뭐뭐 주의, 뭐뭐 이중을 배우고 있고 그 이중과 주의가 도대체 한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비평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느끼는 학생들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 뭐 아름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 간단하죠. 여러분 앞에 펜이라든가 혹은 컵 같은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해서 글을 쓰는 게 비평인가요? 뭐 평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혹은 논의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좀 거리가 있다는 사실은 굳이 뭐 구태여 일일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두 번째처럼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 이러쿵저러쿵 좋지 아니하게 만들어 퍼뜨린다는 것.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비평이라고 하는 평론이라고 하는 의미에 좀 결부되어 있어서요. 사실 한국에서 누구 뭐 비평한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잘 보지 않고 심지어 뭐 아시다시피 평론가 나부랑이 비평가 나부랑이 그러면서 인터넷에 그 수많은 영화 관련된 댓글들 보시면 거기에 비평하는 사람도 뭐 비평 그 자체에 대한 적대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 비평하면 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3번은 그 비평이 아니라 평론의 항목에 있는 거 가져온 건데 뭐 사실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비평은 이런 종류의 비평 얘기하고자 하는 비평은 사실 이런 광범위한 정의와 관계했을 때 관련시켜 생각해봤을 때 사실 조금 넓은 게 아닌가 당연히 좀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 항목은 이제 문학에서 비평이란 문학 작품을 정의하고 그 가치를 분석하며 판단하는 것이다. 비평은 작가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그 기준은 과거의 문학 작품과 전통에서 가져온다. 비평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비평의 중끝들 자체가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 문학 비평 원서전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일부 앞서 항목에 비해서 훨씬 더 전문적이죠. 국어 대사전에 있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비평 연습식 1시간에 들은 학생들이면 생각해 보세요. 뭐뭐 이중과 이 주의가 과연 이 정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서 저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이제 쓰여지는 비평은 비단 문화작품만 가지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어, 문화작품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현상과도 관계돼요. 다시 말해서 작가 작품 평가하는 기준이 비평이다, 비평 역할을 한다. 그 기준은 과거의 문화적 전통에서 가져온다라기보다 지금 이 시대 어떤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윤리, 어떤 가치관이 뭐 다양한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따라서 최근에 비평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조금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조금 거리가 있는 조금 구태의연한 정의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평을 이제부터는 평론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할 텐데, 네, 비평하고 비평이론 좀 달라요. 좀 구별해야 합니다. 네. 뭐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1, 2주차 강의 들은 거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비평이라는 말은, 평론이란 말은 1주차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문장의 소리 고봉준 비평가의 강의 혹은 토론, 그 토크에서 나타난 그런 종류에서 유통되는, 그런 종류의 맥락과 관련해서 유통되는 어떤 글쓰기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면 비평 이론은 사실 좀 엄밀하게 편의적으로 좀 규정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그 여러분들 그 비평 연습에서 혹시 1에서 혹시 비평 연습 1에서 혹시 들었을지도 모를 주의, 이즘, 다시 말해서 서양에서 주로 이제 논의되고 있었던 어떤 비평, 그 슬라브 그 많은 사상가들의 글과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1주차에 그 또 두 번째 이제 강의를 슬라브의 지적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저런 얘기를 하고 떠들었던 바로 그런 종류의 강의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비평 이론의 조금 근접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에서 비평, 굉장히 많은 문학과 혹은 영화 관련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는데, 앞서 이야기한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방대한 연성을 구성하는 서구의 다양한 사상과 이론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혹은 그걸 사상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혹은 원전으로 해서, 혹은 준거틀로 해서 참고해야 되는 책으로 해서 쓰여지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평은요, 오늘날 한국에서 생산되는 당대 문학, 영화, 문화적 텍스트 혹은 사회 현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옥석, 옥과 돌, 그 다음에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평 이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주로 말씀드리게 될 거는 한국 비평이 아니라 사실 비평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종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아무튼 한국의 비평은요, 지금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명시적으로 판단하기도 해요. 그런 얘기를 직접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텍스트를 선택하여 논의하는 일 자체가 이미 대체로는 이 책 혹은 이 영화 혹은 이 어떤 현상은 논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지지를 혹은 지지 혹은 절반의 동의 정도를 표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평가들이 내 소설 혹은 내 시 혹은 내 영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비평했어. 깠어. 기분 나빠. 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유치한 태도고 혹은 조금 유치하다기 죄송해요. 순진한 태도고, 네. 내가 비록 좀 명시적으로는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내 텍스트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이미 선택된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흔히 얘기하잖아요. 악플에 선풀 악플보다 더 나쁜 건 무풀이라고. 네, 비평은 어떤 글에 대한 어떤 텍스트에 대한 그 공들여 읽고 어떤 텍스트를 공들여 읽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글에 대해 비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혹은 내 글에 대해서 비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오늘날 한국 비평은요, 일반 독자들은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 한편의 그 긴 비평을 본격적인 의미의 비평을 꼼꼼하게 읽어본 적 별로 없을 것이고 취미로 읽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 독자들하고 비평의 거리는 조금 많이 멀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작가나 비평가 관계자 및 그리고 주로 전문 독자들에 의해서 읽히고 공유되고 그나마도 점점 안 읽혀요. 네, 한국 비평. 네.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중과 거리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거리가 점점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의 반복과 축적을 통해서 한국 문학에 대한 그리고 그 외 중요한 문화적 텍스트에 대한 목록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떤 텍스트를 중심에 놓고 여러 비평가들이 막 서로 설왕설래 논의를 주고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작품은 수없이 쓰여지고 잊혀지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주목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텍스트로서 선정된 거예요. 사람들이 합의된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회자되다 보면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그 후속 논의들을 계속 불러오는 어떤 관심의 초점이 돼요. 그런 종류의 작업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중요한 한국 영화, 한국 문학 혹은 다양한 한국의 문화적 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텍스트들의 목록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구의 다양한 비평 이론이 이제 단순히 문학만 이야기해야 됐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비평은 문학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과 관련됩니다. 그 시대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시대적 이슈 다시 말해서 사르트르의 용어로 즉 상황과 주로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비평은요 단순히 그 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제 비평가 자신을 둘러싼 어떤 이거 오타 났네요. 네, 비평가 자신의 상황에 관련된 의미 있는 발언과 실천으로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산차림사나 혹은 세월호 사건, 촛불 집회, 삼평등 문제를 다룬 텍스트들이 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비해 소수에게 읽히고 그 영역이 현재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문화적 생산물 및 상호에 관련된 의미 있는 전문가의 중요한 발언으로서 여전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평은 이제 다음 주들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죠. 네, IF 사태,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든가 그 민주주의 성숙으로 인한 탈이념의 시대 같은 거요. 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인간으로서 바람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어진 이념으로부터 거리를 걸고 이제 각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이제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니즘과 관련된 각자 도생의 시대라든가 서로 세대 간의 그런 걸 한정된 재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제 세대 간의 투쟁이라든가 반면 그 관련된 웰빙이라든가 혹은 아시다시피 2017년 이후 촛별혁명 이후에 한국의 문학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역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처럼 여성이라든가 LGBT 등의 소수자 관련된 소수자 관련된 주제들이 이슈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그 이슈들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관청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 주체라든가 언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정치 등등이 대표적이고요. 맨 앞에 있는 주체와 정치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론.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평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론은요, 네,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책이에요. 네,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 경제 이론 등이 사회 자연인 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용법이고요. 이거 보편 타당하고 이것을 어떤 제한된 조건에 적용시키면 보편 일반적으로 다 들어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외가 없어요. 상대성 이론가 되게 대표적이죠. 그런데 비평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문학이라든가 혹은 문화적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론을 수립한다거나 적용한다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문학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자면 문학의 객관적 이치나 지식을 논리적으로 규명한 일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가능한가요? 네. 문학과
다시 말해서 문학에 관해서 어디에나 모든 문학 작품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을 수립하거나 적용한다는 설정한다거나 혹은 적용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문학은 예술이고요. 예술은 일반적으로 취미, 다시 말해서 주관적 감성과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론은요, 아시다시피 수학이나 뭐 논리적 언어 혹은 명제 등등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이성의 언어에 의해서, 네, 수립되고 정리되는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관적 감성을 이성적으로 해명한다는 것이 사실 효용무수이죠. 그래서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혹은 문학 비평 혹은 문학 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좀 형용모순이에요. 모순을 갖고 내포하고 있어요. 이 모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비평 이론 혹은 문학 이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걸 기대합니다. 특히 문학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해 저그 비평 이론 한 번도 읽어보지, 비평이나 비평 이론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여러분 말고요. 네. 일반적으로 하는 착각이 뭐냐면 비평 이론을 공부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이걸 공부하면 문학 작품을 보다 설득력 있게 혹은 보편 타당하게 혹은 잘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게 뭐냐 혹은 문학, 예를 들어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등등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에 대한 어떤 기대 혹은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초기의 문학 비평, 문학 비평이라든가 혹은 비평 이론이라 불렸던 것들은 그런 작업을 그런 걸 목표로 한 경우가 있으나, 최근의 문학 비평은 혹은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영역은, 혹은 크리티컬 시어리, 요컨대 시어리라는 영역은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오히려 비문학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많고요. 문학의 문학과 문제에 대한 논쟁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요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혹은 보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비평 말고요. 비평 이론, 다시 말해서 뭐뭐주의, 뭐뭐이즘이 붙은 것들과 관련된 원저자일수록, 바꿔 말씀드리면 옆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이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인데, 세 번째 있죠? 네. 이 자크 락강은 문학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이론 혹은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기 어떤 근거로 동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사람의 주된 관심은 언어, 인간의 정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비평 이론은 정신분석학적이고 정치적이며 철학적 저술에 치중하고요. 거기에 대한 독서를 요구해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열거한 자크 데리다나 미셸 푸코나 자크 라깡이나 주디스 버틀러나 조르조 아간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 무수해요. 따라서 비평 이론이라든가 문학 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요, 다시 말해서 시어리 혹은 비평 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요, 와, 얘네들은 진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작 뭐 문학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네? 이게 왜 이론이야?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들이 왜 읽어야 돼? 등등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거 읽으면 저거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읽으면 다시 저 사람 읽어야 되고, 한 식으로 끝이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텍스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글들도 쉽지 않아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통을 이야기하는 어떤 글쓰기 형태, 책의 형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왜 읽어야 되느냐, 이런 거 왜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비평 이론이 도대체 뭐고, 이런 거 왜 쓰고, 어떤 점에서 의의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바로 다음 챕터 비평 이론부터 그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비평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더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봅시다.